나는 아직도 그날의 냄새를 잊지 못한다. 가위에서 나는 쇳소리, 염색약의 단내, 그리고 어딘가 눅눅하게 스며있던 오래된 머리카락 냄새. 그게 단순한 미용실의 냄새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통영 시내에서 조용히 운영되는 작은 미용실에서 일한다.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12년째다. 사장님은 나보다 10살 정도 많은 여자분이셨고 나는 그녀를 언니라고 불렀다. 손님이 많지 않아 늘 한적했고 밤 9시만 넘으면 우리 둘뿐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민정아, 샴푸대 물 잠궈놨지? 네, 언니. 정리 다 끝났어요. 언니는 늘 마지막 손님이 나가면 유리문을 닫고 안쪽 불을 반만 끈다. 그렇게 반쯤 어둡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날 출근할 때 괜히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나는 청소기를 돌리려다 문득 거울에 비친 뭔가를 봤다. 그건 분명 의자 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까만 긴 머리, 그리고 축 처진 어깨. 언니, 손님 아직 남았어요? 내가 물었지만 언니는 카운터 계산기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응? 무슨 손님? 아니, 저기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서요. 그 말을 듣자 언니가 웃으며 돌아봤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본 게 거짓이 아니란 걸 알았다. 왜냐면 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기 때문이다. 아니, 거기 아무도 없는데? 내가 다시 거울을 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 그 자리엔 단정히 접힌 커트보 하나만 남아 있었다. 언니는 아무렇지 않게 청소를 마저 하자고 했고 나도 별일 아니겠거니 하며 넘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미용실은 어두웠고 거울마다 다른 내가 있었다. 하나는 웃고 하나는 울고 또 하나는 나를 노려봤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머리 잘랐잖아. 나는 놀라 잠에서 깼다. 침대 옆에는 내 머리카락이 잔뜩 떨어져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매일 밤 미용실에서 일하는 게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한 게. 며칠 뒤 평소 단골이던 아주머니 한 분이 염색하러 오셨다. 아이고 민정아, 여긴 올 때마다 으슬으슬해. 에이, 여름이라 그래요. 그렇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따라 정말 이상했다. 손님이 샴푸대를 향해 누웠을 때 나는 분명 그분의 머리를 감기고 있었는데 어딘가 뒤편에서도 찰칵 가위가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고개를 돌려봤지만 언니는 카운터에 있었다. 누가 머리를 자르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지?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샴푸대 옆 비어있던 자리에서 가위질 소리가 이어졌다. 아무도 없는데. 나는 손을 멈췄고 아주머니도 내 눈치를 보더니 속삭였다. 너도 들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언니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가와 말했다. 민정아, 손님 감기고 정리해. 우리 오늘은 좀 일찍 닫자.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따라했다. 그날 이후 언니는 샴푸대 쪽 전등을 절대 켜지 않았다. 밤엔 그 근처로 가지도 않았고 대신 나더러 물을 빼고 정리를 하라고 시켰다. 그때마다 나는 그곳에서 미세하게 나는 냄새를 맡았다. 약 냄새에 섞인 썩은 머리 냄새. 며칠 뒤 결국 내가 물었다. 언니, 여기서 예전에 뭐 있었어요? 언니는 한참을 말없이 거울만 닦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게 작년에 한 손님이 있었어. 밤늦게 와서 커트만 하겠다고 했거든. 긴 머리 여자였는데 되게 말이 없었어. 커트 다 끝나고 앞머리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하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가위를 들었는데 거울 속에 걔가 웃고 있었어. 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근데 이상한 건 실제로 앉아있던 애는 안 웃고 있었거든. 거울 속에서만 웃고 있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날 이후로 그 손님은 다시 오지 않았고 그 자리에선 매번 이상한 일이 생겨.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언니는 그때의 일을 아직도 꿈에서 본다고 했다. 머리카락이 자꾸 길어지고 거울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꿈. 그날 밤 미용실 문을 닫고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불을 끄자마자 거울 속에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핸드폰 불빛을 비췄다. 그때 거울에 얼룩처럼 남은 손자국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어린아이 손만한 크기. 언니는 문을 잠그며 말했다. 민정아, 오늘은 그냥 바로 가자. 내일 아침에 정리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용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 등 뒤에서 찰칵찰칵 가위 소리가 따라왔다. 뒤돌아보면 멈추고 걷기 시작하면 또 들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거울을 바로 보지 못했다. 다음 날 언니가 출근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걱정이 되어 혼자 미용실로 향했다. 유리문은 잠겨 있었지만 안쪽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니의 머리카락을 봤다. 바닥 전체에 흩어진 긴 머리카락들. 샴푸대 옆에는 가위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 가위에는 머리카락이 여전히 끼어 있었다. 나는 언니를 부르며 샴푸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거울 속에서 언니가 나를 바라봤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말했다. 너도 자를래?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거울 속의 언니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실제로 내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샴푸대 옆 바닥엔 차가운 물이 조금씩 고이고 있었다. 천천히 그 물이 거울 아래까지 번져 올라가며 빛을 반사했다. 그 안에서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진 채 웃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가위가 내 발에 걸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타닥, 탁, 타닥 부딪히는 그 소리. 그건 단순한 도구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신호음조차 잡히지 않았다. 미용실 안은 여전히 형광등 불빛 아래인데도 어쩐지 어둡고 눅눅했다. 내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미세하게 끈적였다. 피일까, 물일까, 혹은 염색약일까.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손잡이를 돌리자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굳어 있었다. 열쇠는 주머니에 없었다. 분명 내가 열쇠로 들어왔는데 언제 사라진 걸까? 바로 그때였다. 뒤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샴푸대 앞 거울 속에서 누군가 가위를 들고 서 있었다. 언니였다. 하지만 그 얼굴이 달랐다. 턱 밑까지 머리카락이 잘려나가 있었고 눈동자는 완전히 검게 번져 있었다. 입이 서서히 벌어지며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긴 내 자리야.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형광등이 깜박였다.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을 때 거울 속 언니는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선 머리카락이 꾸물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내 발목 쪽으로 기어왔다. 나는 발로 그것들을 걷어차며 소리쳤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순간 형광등이 터졌다. 미용실은 한순간에 암흑이 되었다. 단 하나, 드라이기 스위치에 남은 빨간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박였다. 나는 그 불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손목을 꽉 잡았다. 언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숨결뿐이었다. 내 귀 가까이서 속삭임이 흘렀다. 머리 예쁘게 잘라줄게.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손목에는 마치 손톱으로 움켜진 듯한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그때 갑자기 드라이기가 혼자서 켜졌다. 거센 바람이 울부짖듯 쏟아져 나오며 바닥에 머리카락들이 흩날렸다. 그 머리카락들이 공중에서 소용돌이처럼 모이더니 사람의 형체를 만들었다. 얼굴 없는 여자였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완전히 덮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희미하게 입이 열렸다. 내 머리 돌려줘.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여자의 몸이 바닥으로 스르르 기어와 내 앞에 멈췄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 더미가 내 다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숨을 쉬기조차 어려워졌다. 나는 손끝으로 무언가를 더듬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위였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고 내 다리를 감고 있던 머리카락을 잘랐다. 순간 귀청이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졌다. 그 비명은 머리카락 속에서 거울 속에서 천장 안쪽에서 동시에 울렸다. 왜 잘라? 왜 잘라? 나는 그 틈을 타 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제발. 하지만 바깥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통영의 조용한 밤거리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정적이었다. 그때 미용실 안에서 라디오가 혼자 켜졌다.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자동 음성 멘트였다. 하지만 누가 눌렀을까? 나는 고개를 돌렸다. 카운터 뒤에서 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전부 사라져 있었다. 피부가 드러난 두피 위로 작은 상처들이 이어져 있었다. 언니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네가 해야지. 다음 손님 기다려야 하잖아. 그녀의 발밑에서 또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검은 실처럼 바닥을 기어가며 샴푸대 쪽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은 채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민정씨, 커트하시죠. 나는 도망쳤다. 문이 언제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깥의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나는 미용실 문을 박차고 나와 그대로 길 건너편으로 뛰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없었다. 통영 시내 한복판인데도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가게 간판 불빛들조차 다 꺼져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냈다. 시간은 새벽 3시 33분. 통화 기록도 문자도 아까의 전화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미용실 쪽에서 형광등이 다시 켜졌다. 거울 앞에 언니가 서 있었다.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있었다. 그녀가 거울 속에서 내 쪽을 보며 속삭였다. 자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 뒤쪽이 싸늘하게 젖는 느낌이 들었다. 손을 대보니 내 머리카락이 조금씩 잘려나가고 있었다. 가위질 소리가 내 등 뒤에서 울리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공중에 떠있는 가위 한 자루가 혼자서 내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었다. 잘린 머리카락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그 위에서 검은 물방울이 피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그대로 미용실 문을 닫고 도망쳤다. 밤거리를 달리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똑똑똑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발소리가 멈출 때마다 내 머리카락 한 올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날 이후 나는 미용일을 그만뒀다. 미용 도구는 모두 버렸고 거울조차 집에서 치워버렸다. 하지만 지금도 밤마다 그 소리가 들린다. 찰칵 찰칵 가위가 다치는 그 소리. 귀 바로 옆에서. 미용실 사건 이후 나는 통영을 떠났다. 마음속 깊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부산으로 내려와 작은 원룸을 얻고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집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처음 몇 주는 조용했다. 꿈에서도 미용실은 사라졌고 머리카락과 가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알람 소리에 잠이 깨어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였다. 통화 기록에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받지 않고 삭제하려 했는데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다. 그리고 검은 화면 속에서 내 얼굴과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손이 얼어붙듯 멈췄다. 그 이미지 속에서는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있었고 입술이 움직였다. 커트할 시간이야. 나는 몸을 일으켜 불을 켰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문 밖으로는 새벽바람이 스멀스멀 들어왔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들기가 무서워졌다. 눈을 감으면 언제든 머리카락이 내 몸을 감싸는 꿈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내 몸에 닿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 뒤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는데 뒤에서 찰칵 찰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내 발밑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향해 기어오르는 듯했다. 나는 발을 휘저으며 뛰기 시작했다.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바로 통영 미용실에서 보았던 잘린 머리카락 한 움큼이 들어있었다. 손에 쥐자 차가움이 전신으로 번졌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다시 돌아와야 해. 나는 소리를 질렀다. 문을 잠그고 모든 전등을 켰다. 하지만 그날 밤 내 집 벽과 천장, 바닥 곳곳에서 검은 머리카락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손으로 뽑으면 뽑을수록 더 빠르게 자랐다. 나는 도망칠 수도 버릴 수도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그것들을 피하며 살아야 했다. 몇 주 후 나는 결국 결심했다. 무엇이든 끝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통영으로 돌아가
미용실의 비밀을 밝혀내야만 했다. 처음엔 혼자 가려 했다. 하지만 언니가 사라진 미용실 앞에 서는 순간 머릿속에 선명하게 목소리가 울렸다. 네가 와야 했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부는 그대로였다. 커트보와 가위, 샴푸대, 그리고 반쯤 켜진 형광등.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들이 스스로 뭉쳐 거대한 형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형체는 내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다. 손을 뻗으면 피하고 숨으면 다가오고. 나는 심장을 쥐어짜듯 긴장하며 말했다. 이제 끝낼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그때 샴푸대 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끝낼 수 없어. 우리 모두 남았어. 거울 속에서 언니와 머리카락 여자가 동시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입술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내 영혼을 꿰뚫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이건 단순히 귀신이 아니라 미용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의 잔재였다. 거울 속에서 잘리고 남은 머리카락, 감정, 분노, 집착. 그 모든 것이 형체를 이루고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벽에는 옛날 손님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모두 머리카락이 사라진 얼굴이었다. 샴푸대 아래에서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다. 그 자국은 분명 살아있는 존재의 흔적이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바닥에 머리카락 더미를 향해 가위를 들어 올렸다. 이제 그만해. 끝내야 해. 가위가 머리카락에 닿는 순간 바닥에서 비명과 속삭임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형광등이 깜박거리며 어둠과 빛이 뒤섞였다. 머리카락 더미는 비틀거리며 흔들렸지만 곧 흐물흐물 사라졌다. 거울 속 언니도 머리카락 여자도 천천히 모습을 감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언젠가 누군가가 또 미용실에 들어서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나는 살아남았지만 그 기억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통영 미용실 사건 이후 나는 미용 일을 다시 하지 않았다. 거울 앞에서는 절대 오래 머물지 않고 머리카락과 관련된 꿈은 여전히 악몽으로 찾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날 겪은 경험을 기록해야만 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용실의 불가사의한 힘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사람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분노가 남겨진 공간은 스스로 살아 움직였다.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선 누구든 그 힘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목격했고 지금도 그 여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통영을 떠나온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나는 미용실 사건을 완전히 잊을 수 없었다. 머리카락과 거울 속 형태, 언니의 속삭임이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다시 통영으로 돌아가 미용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보기로. 첫날 나는 미용실 주변을 살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간판은 오래전부터 바랜 듯 빛발에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여전히 흩어진 머리카락이 있었다. 손으로 집어 올리자 차갑고 눅눅했다. 숨을 고르고 미용실 내부를 들여다봤다. 유리문 너머로 커트보와 가위, 샴푸대는 그대로 있었다. 형광등은 켜지지 않았지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바닥 위 머리카락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나는 옆 건물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누군가 남겨둔 듯 오래된 손님 기록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가장 최근 기록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까지 남아 있었고 이름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있었다. 머리카락 상태 이상, 거울 속 눈동자 이상. 내 손이 떨렸다. 누군가 이미 이런 일을 관찰하고 기록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메모를 따라 과거 손님들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 방문자는 한 40대 여성이었다. 집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가 보니 그녀는 이미 전학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상태였다. 하지만 이웃이 말했다. 그 집에 있던 분,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대요. 이상한 병에 걸린 것처럼. 다음 손님은 20대 남성. 그는 당일 이후 미용실을 다시 찾지 않았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건 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고 한동안 사람들을 피하며 집에서만 지냈다고 했다. 나는 자료를 모으면서 점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 미용실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순한 귀신 출몰이 아니었다.
공간 자체가 어떤 힘을 갖고 있었고 그 힘이 특정 사람의 감정과 공명을 일으켜 사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머리카락, 거울, 가위, 그것들은 모두 그 힘의 매개체였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나는 한 노인과 마주쳤다. 그는 미용실 건물 옆 골목에 오래 살던 사람으로 주변 역사와 사건에 밝았다. 그 미용실, 원래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던 곳이야. 주인이 바뀌기 전에도 밤마다 가위 소리와 사람 울음소리가 들렸다고들 했지. 근처 주민들은 가까이 가지 않았어.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듯 생각했다. 언니가 겪은 현상, 내 몸에 남은 머리카락 감각, 손님들의 이상 증세, 이 모든 것은 이 공간의 힘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자 바닥에 머리카락이 일제히 기어오르며 내 발목을 스쳤다. 숨이 막히는 느낌, 냄새, 오래된 염색약과 썩은 머리카락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엔 언니도 머리카락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들은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형체가 나타났다.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작은 아이였다. 눈은 까맣게 멀었고 입술은 찢어진 채로 희미하게 움직였다. 왜 왔어? 다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사하러 왔어. 더 이상 누군가 다치지 않게 원인을 찾고 싶어. 아이 형체가 머리를 흔들었다. 끝난 적 없어. 우리 남았어. 머리카락, 가위, 거울 다 남았어. 그 순간 나는 공간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속삭임과 울음, 비명과 낮은 웃음이 뒤섞였다. 바닥에서 머리카락이 흩어져 뭉치며 형체를 바꾸고 내 주변을 감쌌다. 나는 공포와 동시에 결심했다. 머리카락 더미와 거울 속 형체를 조사하고 이 공간이 무엇인지 밝혀야 했다. 그동안 겁에 질려 피했던 내 자신을 직면하기로 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끝에 나는 샴푸대 아래 작은 문을 발견했다. 언니도 사건 당시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던 비밀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상자와 기록들이 있었다. 상자 안에는 옛날 미용실의 손님 기록, 가위, 머리카락 뭉치, 그리고 사진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창백하고 눈동자가 흐려 있었다. 바로 이 공간에 힘이 남긴 잔재였다. 나는 손을 떨며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다. 뒤돌아보니 거울 속에서 아이 형태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내 바로 뒤에서 서 있었다. 봐, 다 남아있어. 네가 알아야 해. 나는 심호흡을 하고 오래된 가위 하나를 손에 쥐었다. 알겠어, 이제 끝낼 거야. 그 순간 미용실 전체가 흔들리며 바닥과 천장이 어긋나듯 뒤틀렸다. 머리카락이 공중에서 소용돌이쳤고 형체들은 서로 엉키며 비명과 울음을 섞어 내 귀에 울렸다. 나는 가위를 높이 들어 머리카락 뭉치 속으로 내리쳤다. 비명과 함께 바닥의 머리카락이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거울 속 형체들은 한순간 멈춘 뒤 서서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공간을 바라봤다. 미용실 안은 여전히 오래된 냄새가 남아있었지만 이전처럼 살아 움직이는 기운은 사라졌다. 거울 속에는 이제 나 혼자만이 반사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사건의 기록과 사진, 가위를 모두 정리했다. 미용실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남아있었다. 언젠가 누군가가 또 미용실에 들어선다면 이 힘은 다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부산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 가까운 공원 산책, 모든 것이 일상처럼 느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잠들기 직전에 머리카락이 내 몸을 감싸는 듯한 감각, 멀리서 들려오는 찰칵찰칵 가위 소리. 이 모든 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그런데 화면이 갑자기 깜박였다. 검은 화면 속에서 익숙한 미용실 거울 속 반사가 나타났다. 형체는 없었지만 오래된 염색약 냄새와 머리카락 냄새가 느껴졌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려는 순간 화면 속에서 작은 글자가 떠올랐다. 돌아와. 마지막.
손이 떨려 글자를 지우지 못했다. 숨이 막혀 입을 열어도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눌러오는 느낌이 들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서 조금씩 자라나 내 발목을 감쌌다. 나는 억지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눈앞에 통영 미용실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냥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공간이 나타난 것처럼 생생했다. 바닥에 머리카락, 샴푸대, 가위, 거울, 모든 것이 현실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다음 날 나는 통영으로 향했다. 심리적 준비를 최대한 하며 미리 조사를 통해 찾았던 오래된 기록과 가위를 들고 미용실로 향했다. 도착하자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내부는 고요했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어딘가 눅눅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열자 거울 속 형체들이 나를 반겼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작은 아이였다. 그리고 바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머리카락 더미가 꿈틀거렸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가위를 들어 머리카락 더미와 거울 속 형체들을 정확히 겨냥했다. 오늘로 끝낼 거야. 가위를 내리치는 순간 공간 전체가 흔들렸다. 머리카락 뭉치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고 거울 속 형체들이 뒤틀리며 공중에서 회전했다. 그동안 겁에 질려 도망쳤던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가위질을 계속하며 각 머리카락 뭉치와 형체를 하나씩 제거했다. 형체들이 사라질 때마다 공간 안의 냄새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엉켜있던 머리카락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차갑던 공기 또한 조금씩 따뜻해졌다. 거울 속에는 이제 나 혼자만이 반사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맙다. 이제 편히 가라. 아이 형체의 목소리였다. 나는 눈물이 터질 듯한 감정으로 가슴을 쥐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봤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이 모두 사라지고 샴푸대와 가위, 거울 모두 정상 상태였다. 공간이 정적을 되찾자 마음속 깊은 불안감도 함께 잦아들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공간의 힘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감정과 집착이 만든 잔재였다. 그 잔재를 정리하고 남은 것을 끝냈기에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미용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문을 잠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통영 시내를 떠났다. 그 후 몇 달간 이상한 현상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위 소리도 머리카락 감각도 거울 속 형체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공포를 경험한 인간의 마음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나는 미용일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고 거울 앞에서는 최대한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공간에 남은 감정과 기억 그리고 그것이 다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통영 미용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우는 평생 나와 함께할 것이다. 가끔 잠들기 전 마음속에서 아주 희미한 찰칵 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한 번 더 스스로를 다잡으며 속삭인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그 순간 불안감은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평온이 찾아온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다. 누군가가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카락, 가위, 거울, 그리고 남은 기억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기록을 남기며 다짐했다. 누군가 또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이 진짜 이야기를 알리는 것. 공포 속에서도 배우고 깨닫고 살아남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경험에서 얻는 교훈이라고.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한 남자가 집으로 따라온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미 직감했다. 통영의 바닷바람은 차갑고 습했고 거리를 가로지르는 가로등 빛마저 희미하게 흔들리며 나의 그림자를 늘렸다. 나는 혼자 살고 있는 낡은 2층 주택의 문을 잠그려던 참이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들리는 흐릿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틈으로 스며드는 냄새,
알코올과 무엇인지 모를 썩은 향가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그 남자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지만 내 앞에 서 있는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선명하고 또렷했다. 평소에 술 취한 사람들은 눈을 풀어뜨리거나 의식을 잃곤 했지만 그는 아니었다. 오히려 어딘가 모르게 날카롭고 긴장된 느낌을 주었고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이 사람 뭔가 잘못됐다라는 직감을 강하게 느꼈다. 여기 잠깐 쉬었다 가도 돼요? 그가 물었고 나는 망설였다.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취객과 달리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마음 한켠에서는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보내야 한다는 강한 경고가 들렸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지만 인간으로서 도리상 문을 닫을 수도 없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앉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집안을 천천히 훑었다. 창문 너머 어슴푸레한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나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눈 주변에는 어딘지 모를 그늘이 있었고 그 눈빛은 단순히 술 취한 사람의 흔들림과는 달랐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뒤따라 집 안까지 데려온 듯한 묘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가져왔다. 돌아와 그의 앞에 놓자 그는 손을 떨며 컵을 집었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 대신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 애가 따라왔어. 집 안까지. 미안해.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 애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느낌, 갑자기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이 집안을 감쌌다. 나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며 누가 따라왔다는 거죠? 라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이지 않아? 그녀가? 여기 있어. 나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내 시야 끝에 스쳤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며 몸을 움츠렸다. 그 남자는 눈치를 챘는지 갑자기 몸을 떨며 손을 내밀었다. 보지 말고 그냥 있어줘. 그 애가 날 쫓아와.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순간 그의 손이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 들었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나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 떨림은 단순히 술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다른 존재의 의지가 손을 통해 전달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조여오는 듯했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부엌에서 가져온 컵이 탁자 위에서 흔들리며 물이 조금 흘렀고 나는 마음속으로 이건 평범한 밤이 아니야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남자는 나에게 털썩 기대며 몸을 떨었고 나는 그를 소파 뒤로 살짝 밀어앉히며 등 뒤에서 무언가를 경계했다. 갑자기 집안에서 낮고 불규칙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인간의 목소리와 동물의 울음이 섞인 듯한 소리였고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그의 몸을 보호하려 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방 안 구석에서 마치 누군가 숨을 고르며 기다리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는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 남자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몸을 떨었다. 그 애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날 떠나지 않아.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동시에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었고 집으로 따라온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미 그를 장악하고 있었다. 나는 공포와 의심 사이에서 몸을 떨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집안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갔고 나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벽과 천장에 스며드는 어둠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숨죽이며 상황을 관찰했다. 남자는 눈을 감고 몸을 떨며 속삭였지만 그 속삭임에는 단순한 두려움 이상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내 마음과 주변을 뒤흔드는 듯한 현실을 초월한 공포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나는 그의 상태를 지켜보며 공포와 불안을 억누르려 했다. 하지만 집안 구석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와 낮은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시간을 확인했지만 화면 속 숫자는 내 마음의 불안을 무색하게 했다. 남자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 애가 나를 따라왔어. 나를 놓지 않아. 그는 소리를 낮추고 내 귀에 속삭였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가 뭘 해야 하죠? 라고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손을 붙잡고 집안 깊숙이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내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이 공포의 일부가 되어버렸음을 직감해냈다. 집안의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다. 나는 공포에 들려 숨을 고르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동시에 집안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시작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소리, 천장 위에서 미세하게 떨어지는 먼지 소리, 그리고 그 울음소리와 발걸음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얽혀 나를 압박했다. 나는 머릿속에서 과거 트라우마와 현재의 공포가 뒤섞이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었다. 남자는 내 눈을 바라보며 속삭임을 이어갔다. 그 애가 나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너도 위험해. 나는 숨이 막혔지만 동시에 그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신뢰와 의심,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공포가 혼재한 상태였다. 나는 마음속 깊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공포를 견디며 시간을 보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고 나는 내 시야와 감각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와 마주했다. 남자가 끌고 들어온 이 정체 모를 존재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 너머에 존재하는 나와 남자 모두를 흔드는 힘이었다. 나는 몸을 떨며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가 내 손을 잡고 소파에서 일어나 집안 깊숙이 끌고 들어가는 동안 내 귀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리들을 놓치지 않으려 바짝 세워졌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닷바람조차 차갑게 느껴지고 벽과 천장 사이에서 공기가 쏟아지는 듯한 기운이 몸을 압박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의 뒤를 따랐다. 조용히 해. 소리 내면. 그 애가...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단호한 경고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따라 숨을 죽이고 방 안을 살폈다.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는 미묘한 그림자가 물결치듯 흔들렸다. 처음에는 내 눈이 속이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게 끌려오는 것을 느꼈다. 내 피부에 닿는 냉기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압박감이었다. 남자는 벽 가까이 앉으며 몸을 웅크렸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공포를 견뎌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애가 나를 놓지 않아. 내가 아무리 막아도 들어와. 그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얼거리며 얼굴을 감쌌다. 그 얼굴은 술에 취한 남자의 흔들림과는 다른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나는 순간 그의 말을 이해하려 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건 단순한 환각이나 술김의 착각일지도라는 합리적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한구석에서 낮게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발걸음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발걸음과 유사했지만 규칙적이지 않았고 리듬이 불안정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의 방향을 추적하려 했지만 소리는 사방에서 들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남자는 내 귀에 속삭였다. 그 애가 나를 따라왔어. 너에게도 보여줄 거야. 나는 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그 애라는 존재가 집안에 이미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손을 떨며 남자의 말을 듣고 동시에 주변 환경을 주시했다. 바닥에서는 미세한 바람이 느껴졌고 벽과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점점 명확해졌다. 그 순간 방 안 한쪽 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확연히 보였다. 나는 눈을 의심했지만 그림자는 분명히 존재했고 마치 우리를 관찰하는 듯한 기운을 풍겼다.
남자는 그 그림자를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더 움츠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떨림이 전해져 나도 떨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도망칠 수 있을까? 하지만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집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숨을 쉴 때마다 차갑고 축한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공포 속에서 현실을 유지하려 애쓰며 동시에 남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남자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방 안을 살폈다. 이젠 보여줄 거야. 넌 준비돼 있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포와 긴장감이 섞인 절규처럼 들렸다.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주변의 공기와 그림자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때였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인간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점점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분명 남자가 말한 그 애였다. 형체는 불완전했고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눈빛은 선명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숨이 막히는 공포와 동시에 이 존재가 현실의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였다. 남자는 그 존재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지마, 제발. 하지만 형체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손에 힘이 빠지며 몸을 움츠렸다. 그 존재가 발을 내딛을 때마다 바닥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순간 자신이 단순히 공포에 질린 관찰자가 아니라 이 상황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남자는 내 손을 놓지 않았고 나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떨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했다. 이 존재를 어떻게 막아야 하지? 아니, 막는 게 가능할까? 합리적인 답을 찾기보다는 직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존재가 우리와 가까워질수록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내려갔다. 나는 손끝으로 느껴지는 냉기를 통해 이 존재가 단순한 환각이나 정신적 착각이 아님을 확인했다. 남자는 눈을 감고 속삭이며 몸을 떨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속삭임 속에 담긴 공포와 절망을 느끼며 동시에 나 자신의 공포와 직면해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우리는 서로를 붙잡은 채 가만히 있었다. 방 안의 그림자는 점점 뚜렷해졌고 낮은 울음소리와 발걸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공포와 의심 속에서 남자를 바라보며 동시에 이 존재와 맞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남자는 갑자기 내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그래야 나도, 너도 살아남을 수 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은 채 마음속 깊이 이 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공포와 긴장이 극에 달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려 애썼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남자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는 것은 이미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감각이었다. 벽과 천장이 흔들리는 듯한 소리, 바닥에서 울리는 미세한 진동,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싸늘한 바닷바람, 모든 것이 합쳐져 나를 완전히 압도했다. 남자는 내 손을 놓지 않고 몸을 웅크리며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생존을 향한 간절한 의지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이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쉽게 압도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 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다. 그때 방 안 한 구석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점점 명확해졌다. 인간의 울음과 동물의 울음이 섞인 듯한 소리였고 리듬은 불규칙했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진 듯 들렸다. 나는 몸을 떨며 그 소리의 방향을 쫓았다. 그리고 눈앞에서 그림자가 조금씩 형태를 갖추며 나타나는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남자가 말한 그 애였다. 형체는 인간의 형상과 비슷했지만 얼굴은 흐릿했고 윤곽이 일정치 않았다. 눈만이 또렷하게 빛나며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꿰뚫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숨을 참으며 남자의 눈을 바라봤다. 그는 이미 이 존재와 오래 싸운 듯 피로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이젠 보여줄 거야.
그 애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직감적으로 이 존재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다. 내 주변의 공기가 점점 더 무겁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손끝을 스치는 냉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압박처럼 느껴졌다. 형체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와 집안 전체가 진동하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남자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공포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했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숨을 곳이 필요해. 나는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고 동시에 공포에 질린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는 몸을 숨기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그 존재는 우리를 쫓아오며 사방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나는 손끝으로 느껴지는 냉기와 주변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울음소리를 따라 숨을 죽였다. 공포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압박하는 실제적 힘으로 변해 있었다. 남자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숨죽여, 절대 움직이지 마. 나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눌러 숨을 고르며 그의 말을 따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공포를 견뎠다. 방 안 구석에서 형체가 잠시 멈춘 듯한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지?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 직감에 의존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주변의 냄새, 온도, 그림자, 소리를 모두 하나하나 기억하며 움직임을 계획했다. 그 순간 남자가 내 귀에 속삭였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애를 보내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는 형체와 눈을 마주치면 안 돼. 의도를 전달하면 들어오게 돼. 오로지 침묵해야 해. 움직이지 말고 숨죽이고 존재를 무시해야 해. 나는 그의 말을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는 공포가 폭발했지만 생존을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손을 꽉 쥐고 남자의 옆에 앉아 숨죽였다. 공포와 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낮은 울음소리와 발걸음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형체는 우리 바로 앞에서 멈춘 듯 보였지만 시선과 존재감은 여전히 우리를 압박했다. 남자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에서 전달되는 떨림을 느끼며 동시에 나 자신이 공포에 압도되면서도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체가 우리를 둘러싼 공기 속에서 점점 더 또렷해지고 존재감을 드러내며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 깊이 공포와 직면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직시하며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남자와 나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공포를 견뎌내며 그 형체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공포와 긴장은 극에 달했고 나는 숨죽이며 눈을 감고 시간을 버텼다. 시간이 멈춘 듯한 방 안, 나는 남자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붙들었다. 형체는 여전히 우리 앞에 서 있었지만 움직임은 느리면서도 무겁게 압박했다.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무거워졌고 숨을 쉴 때마다 냉기가 폐에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남자는 내 귀에 속삭였다. 이제 끝까지 버텨야 해. 절대 눈 마주치면 안 돼. 나는 떨리는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리고 온몸의 긴장을 억누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주변의 존재감은 강렬하게 느껴졌다. 벽과 천장에서 스며드는 그림자, 낮게 울리는 발걸음과 울음소리, 공기 속에 배어있는 차갑고 습한 냄새, 모든 것이 내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다. 그때 형체가 느리게 다가오며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인간의 언어와 닮았지만 끝이 왜곡되고 일그러진 목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남자가 내 손을 더 꽉 잡으며 나를 안정시켰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공포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서로를 붙들고 버티게 하는 힘이기도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우리는 서로의 호흡 소리만 들으며 기다렸다. 형체는 점점 우리를 둘러싼 공기 속에서 존재감을 강화하며 우리 의지를 시험하듯 서 있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과거 트라우마와 현재의 공포가 뒤섞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호함을 끌어내야 했다. 남자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지금이야 움직이지 않고 침묵해야 해. 오직 믿음만으로 버텨야 해. 나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눌러 숨죽이며 그의 지시를 따랐다. 형체가 내 근처로 다가오자 나는 손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움과 동시에 내 몸 전체를 뒤흔드는 압박감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체가 내 앞에서 잠시 멈췄다. 나는 눈을 감고 있지만 존재의 강렬한 시선과 의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숨을 죽이고 버티는 동안 남자가 내 손을 더 꽉 잡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면 지나갈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동의하며 존재를 무시하고 침묵을 유지했다.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형체는 우리 주변을 맴돌며 존재감을 발산했지만 우리 둘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몸의 떨림과 심장의 고동, 공기 속의 차가움과 소음이 점점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남자의 존재와 손끝의 떨림은 나에게 안도와 힘을 주었다. 그 순간 나는 형체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지 못하고 공기 속에만 존재감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숨죽이며 서로를 붙잡은 우리는 형체의 압박 속에서도 버티며 공포와 직면했다. 나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공포는 단순히 외부 존재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흔드는 힘이기도 하다는 것을. 형체는 점점 후퇴하는 듯했다. 마치 우리가 침묵과 직면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무시했기 때문일까. 남자는 내 손을 놓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몸을 웅크렸다. 나는 떨리는 손을 그의 손에 올려 서로의 존재만으로 버티고 있음을 확인했다. 몇 분이 지났을까 형체의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방 안 공기도 점차 원래 온도로 돌아왔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남자는 내 손을 놓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피로,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에 혼합된 표정이 있었다. 나는 그제야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형체는 사라졌고 집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단순히 공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와 용기가 없었다면 이 공포를 견딜 수 없었음을 알았다. 남자는 나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나도, 너도.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귀신의 출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공포와 내면의 절망, 그리고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경험이었다. 나는 집안을 둘러보며 남자가 데려온 존재가 남긴 흔적을 느꼈다. 공포는 사라졌지만 그 긴장과 압박의 기억은 아직 온몸에 남아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이런 경험을 마주하더라도 직면하고 견디며 살아남는 방법을 잊지 않겠다고. 남자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잠시 침묵했다. 그 밤 통영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우리는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내며 살아남았다. 그 경험은 내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술 취한 남자가 집으로 데려온 귀신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공포와 내면을 시험하는 상징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공포와 직면하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었다. 밤바다를 가로지르는 통영대교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차를 멈춰야 하나 하는 공포를 느꼈다.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발을 밟아도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기분이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어둠은 평소와 달랐다. 바다 위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달빛이 희미하게 수면을 스치며 왜곡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는 차갑고 습하며 알 수 없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소름이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이건 단순한 운전의 피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
그날 저녁 나는 통영 시내에서 승객을 태웠다. 그는 정중하게 목적지를 알려주며 조용히 차에 올라탔다. 남성,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보였다. 평소와 달리 옷차림이 묘하게 낡아 보였고 눈빛이 어딘가 초점이 맞지 않는 듯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존재가 차 안 공기를 점점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자연스레 라디오 볼륨을 올려봤지만 음악 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울리는 듯 희미하게 들렸고 차 안의 긴장감만 배가 됐다. 나는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오늘 날씨가 좀 이상하죠?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 통영대교에 접어들면서 내 시선은 계속 도로 위를 살폈다. 평소라면 한적한 해안도로의 야경이 그리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바닷바람은 차 문틈을 스치며 차 안으로 들어왔고 내 몸은 자연스럽게 움츠러들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재즈곡이 흐르고 있었지만 어쩐지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차 뒤에서 들리는 사람 같은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고 마음 한켠에서는 그냥 내 착각이겠지라는 합리화가 계속됐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반복되었고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나는 운전대를 꽉 쥐고 속도를 줄였다. 차 뒤에서 누군가 내려 차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였다. 그림자가 사람 형태로 순간적으로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내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다. 아무리 라디오를 키워봐도 울음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말로 합리화했다. 내가 피곤해서 착각하는 거야. 분명 그렇겠지.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그림자는 계속해서 흔들렸다. 차를 잠시 멈추고 시동을 껐다. 아무도 내 차 안에 없는 것이 분명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숨쉬기가 어려웠다. 달빛이 창문을 비추며 바다 위 안개가 희미한 인물의 윤곽을 만들어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 존재를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야 라는 직감이 솟구쳤다. 승객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차갑고 마치 나를 시험하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달빛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그 형체가 무서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손가락은 운전대에 꽉 붙어 있었고 다리는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차 안 깊숙이 묻혀있던 감각을 총동원하며 나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차가 움직이자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몸 전체가 전율로 떨렸다.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닷바람이 만들어내는 파도 소리, 도로 주변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그리고 안개 속에서 순간적으로 비치는 그림자들은 여전히 나를 압박했다.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손은 떨렸다. 나는 계속 속으로 반복해서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곳에서 혼자 운전하지 않겠다. 단 한 번도. 그 승객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가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내리며 고맙습니다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인간적이지 않은 냉기가 스며 있었다. 차문이 닫히고 나는 뒤돌아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야간의 고요 속에서 나는 비로소 안전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있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통영대교와 해안도로를 지날 때마다 그날의 그림자와 울음소리를 떠올렸다. 택시 운전사로서 수많은 밤을 견뎌냈지만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내 안 깊숙이 스며든 불가해한 존재에 대한 체험이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현실이었다. 현실이었기에 그날 이후 나는 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며 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면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멈췄다. 나는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승객과의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달빛에 비친 그의 눈,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던 모습,
그리고 차한 공기를 가득 채운 이상한 기운까지. 평소라면 단순히 야간 운전의 피곤함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그날의 경험은 달랐다.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그건 단순한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맴돌았다. 손가락이 운전대에 붙어있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숨을 고르지 못한 채로 공포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도시를 벗어나면서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더 강하게 들어왔다. 시원한 공기 속에 섞인 짙은 습기와 약간의 소금기 냄새는 이상하게도 그날의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나는 속으로 반복했다. 차를 멈춰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절대 혼자서는 움직이지 말자.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 그 그림자를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내 시선이 백미러에 잠시 머물렀다.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이 막혔다. 차 뒤쪽 멀리서 어렴풋하게 사람 형체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봐도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이 더 공포스러웠다. 차 안에서 느껴지는 정적과 바깥의 고요함, 그리고 내 몸 안에서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는 단순한 착각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생생했다. 나는 손을 꽉 쥐고 속도를 조절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스스로와 싸웠다. 그냥 피곤해서 착각하는 거야. 아마 바람과 안개 때문에 생긴 그림자겠지. 하지만 합리화는 곧 붕괴됐다. 백미러 속 그림자는 순간적으로 사람처럼 걷는 형체를 보여주었고 그 형태는 이전에 만난 승객의 모습과 묘하게 겹쳤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과 발이 떨리며 숨조차 쉽지 않았다. 나는 의식적으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공포는 내 몸 구석구석을 잠식하고 있었다. 해안도로에 진입하면서 바닷물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파도 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듯했고 안개 속에서 가끔씩 보이는 도로 표지판 그림자는 비현실적으로 왜곡돼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속도를 줄였다. 시동을 끄고 잠시 차 안에 머물렀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뱉으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습하고 무거웠다. 차창에 맺힌 결로가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마치 누군가가 차 안을 살짝 터치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그때 마음속에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만약 내가 지금 도망치지 않고 눈을 감고 그대로 운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나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심호흡을 한 후 차를 움직였다. 속도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해안도로를 따라 내려갔다. 그 순간 나는 자신에게 약속했겠다. 다시는 혼자 밤길을 이렇게 운전하지 않겠다. 도착한 목적지는 작은 해안마을 근처였다. 도로 끝자락에 다다르자 나는 차를 천천히 세웠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람이 멈추면서 고요함만 남았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차갑고 짠 바닷바람이 내 몸을 감싸며 그날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그림자와 울음소리가 남아있었다. 나는 길가에 잠시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부딪혔지만 그 안에서 나는 순간적으로 그 승객의 눈빛을 떠올렸다. 차갑고 초점 없는 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던 모습,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직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나는 몸을 떨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절대 혼자 운전하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누군가와 함께, 아니면 낮에만. 그 이후로 나는 통영대교를 지날 때마다 그날의 경험을 떠올린다. 택시 운전을 하며 수많은 밤을 견뎌왔지만 그날 이후로 밤길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 바로 직감과 주변 환경을 무시하지 말 것.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무조건 멈출 것.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 장난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날 밤의 경험이 현실이었기에 지금도 나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차를 몰며 다시 시내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무심코 백미러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날의 울음소리와 그림자의 흔적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반복했다. 이건 끝나지 않았다. 끝날 수 없다. 그 공포는 나의 일부가 되었고 앞으로의 운전, 밤길, 그리고 인간과 현실 사이의 경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 주었다. 차를 시내로 돌리면서 마음속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가며 달빛을 가렸다가 드러내기를 반복했고 도로 위에는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번졌다. 시야가 좁아진 느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 멀리서 들려오는 물결 소리, 모든 것이 내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몸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다. 그때 백미러 속에서 또 한 번 그림자가 스쳤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며 차를 멈추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아마 안개와 달빛 때문에 시야가 왜곡된 거겠지. 그 승객의 모습은 내 뇌가 만들어낸 환영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울렸다. 시내에 가까워지자 거리의 조명이 점점 더 밝아졌다. 차가 밝은 빛 속으로 들어가자 긴장은 조금씩 완화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뒤를 계속 확인했다. 승객이 남긴 냉기 어린 눈빛과 차 안에서 느껴진 정체불명의 기운이 나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계속 몸을 움츠리고 손을 운전대에 꽉 쥐었다. 택시 정류장에 도착해서 승객을 내려주던 날, 나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되새겼다. 그의 말없는 태도, 눈빛에 초점 없는 공허함, 그리고 차 안의 묘한 정적,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 밤길을 운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작은 소리에도 몸이 움츠러들고 안개 속 도로 위 그림자 하나에도 심장이 뛰었다. 그 사건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일부분으로 스며들었고 밤길 운전사로서 나에게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나는 주변 환경을 예민하게 관찰하며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었다.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직감이었다. 며칠 후 나는 동료 운전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받아들였지만 내 표정과 떨리는 손 그리고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는지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모두 같은 도로를 이용하며 밤마다 경험하는 기묘한 사건들에 익숙했지만 나처럼 구체적으로 공포를 느낀 경우는 드물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인간은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합리화를 시도하지만 때로는 직감과 감정이 사실을 먼저 인지한다는 것을.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밤길에서 늘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통영대교와 해안도로 구간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안전한 루트를 계산했다. 안개가 끼거나 달빛이 희미할 때는 가능하면 속도를 낮추고 주변을 계속 확인했다. 승객을 태우든 아니든 그날 이후로 나에게는 도로 위의 모든 그림자와 소리가 다르게 느껴졌다.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다시 그날 밤의 경험을 기록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글로 쓰면서 공포와 긴장이 주는 감정의 흐름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은 공포는 단순히 외부 현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과 과거 경험, 그리고 인간의 직감이 얽혀 만들어진 복합적인 감정이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직감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절대 혼자 운전하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로 나는 밤길을 지날 때마다 과거의 공포를 상기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 경험은 내 삶과 운전 방식, 그리고 인간과 미지의 경계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통영대교와 해안도로에서 겪은 그 사건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 느끼는 불안, 공포, 그리고 생존에 대한 본능적 직감이 혼합된 경험이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계속해서 도로 위에서 감각을 곤두세우고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시는 그런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공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